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환 통보를 대통령이 모른 채 하자 다음 주 수요일 크리스마스에 다시 나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윤 대통령은 이런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공수처도 헌재도 이대로라면 다른 수를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첫 소식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10시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출석해달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2차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 두 가지 방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1차 출석 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인편으로 보냈지만 전달에 차질이 생기자 새로운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곧 꾸려질 변호팀이나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할지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수처 출석을 통지하였고 지금 수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그에 따른 적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다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경호나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에 나오지 않는 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공수처는 청사안을 하나하나 살피며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 자, 박현주 기자. 청사안의 자물쇠까지 뜯어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사 보안과 경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과천 청사내 일부 공간에 걸어둔 자물쇠를 모두 뜯어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샅샅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시설 안전점검에 들어간 건데 경호처와 경찰 차량의 주차구역을 정해두고 차량 통제에도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만약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경호처와 안전점검에 대한 추가 협의도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앞세우면서 경호나 보안 문제로 안 나오겠다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체포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네, 일단 공수처는 오늘 전자 우편과 또 우편과 공문을 통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우편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 공문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전자 우편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추천자와 지원자를 상대로 이 변호인을 엄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는 25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하는지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다만 아직까지는 답변부터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넘겨받았지만 군 지휘관들 조사 기록이랄지 수사 자료는 못 받았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조사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이 군 지휘관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관들은 이미 검찰이 신병 확보를 했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검찰 수사 자료 아직 공수처에
공수처가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요. 공수처는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더라도 경찰과 함께 수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에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앞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소환 통보가 이뤄진 가운데 그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죄 피의자로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만 빼고 불법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조사를 받은 겁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권한대행으로 전환되기 전 조사를 받았다며 성심껏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앞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내란죄 적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5분짜리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대행을 포함해 국수본이 현재까지 조사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는 모두 9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수본은 통일부 장관을 콕 집어 경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검찰에만 출석했다는 내용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8일째 관저의 문을 걸어 잠그고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보내는 요구서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관저로 가보죠. 자, 김일환 기자. 오늘도 집배원이 서류를 배달하러 왔다가 또 그대로 돌아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번 주 내내 관저 앞을 계속 지켜봤는데 우체국 집배원의 서류 봉투 끝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이 오전 9시 59분 빨간색 우체국 오토바이가 관저 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집배원은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입구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5분 만에 서류를 다시 싣고 관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닷새째 발송과 반송 그리고 재발송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송달 현황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김 기자가 오늘도 종일 그 관저 앞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 오늘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겁니까?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검은색 밴이 관저 인근에서 움직이면서 경호 차량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윤 대통령의 이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 차량인지 여부도 확실치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특별한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담화 이후 8일째인데요. 변호인단 구성 준비를 명목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저 앞에선 또 종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대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칩거가 길어지면서 그만큼 주변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곳에서 집회를 예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 처분을 받았던 군 인권센터는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국회 탄핵소추단과 또 대리인단이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겠다며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탄핵 심판에선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소추단 대신 헌법재판관과 또 특검 이력을 가진 대리인단이 전면에 나설 계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탄핵 심판이 정쟁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오늘 첫 만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법의 지엄함을 우리 소송 대리인들의 어깨에 그 임무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와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하고 그러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긴장을 늦추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탄핵 심판 절차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심판에는 헌법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면에 나설 전망입니다.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특검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사법부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탄핵 심판이 정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며 소추위원들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탄핵 재판이 정청래대 정영식 구도로 가선 안 된다고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행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든 수사든 무작정 버티며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는 둥 장외 여론전만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과 정황은 쏟아졌습니다. 먼저 수방사령관의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이 4명이 조를 짜서 1명씩 끌어내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 질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입장을 뒤집는 계엄군 지휘부의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최근 검찰에 내란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와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재차 전화가 와서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이 사령관과 함께 국회 무력화 작업에 투입된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6차례 전화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대통령을 향하자 자신의 지시를 따른 군에게 내란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하라 한 적 없다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수본은 계엄 해제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하들에게 중과 부적, 그러니까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육성 녹취 파일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질서 유지가 아닌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한 거였다는 걸 보여주는 주요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중과 부적이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과 부적이라는 단어는 기억나고 그 외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이 중과 부적이었다라고 말하는 육성 녹취 파일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휘통제실에 있던 소수 인원들의 진술로만 나왔던 내용이 최근 물증으로 확인된 겁니다. 중과 부적,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는 질서 유지가 아닌 국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걸 시인하는 결정적 발언인 셈입니다.
검찰 특수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원본이 들어있는 노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의 원본을 입수해 최초 작성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녹취와 CCTV 영상 등 중요한 물적 증거들을 토대로 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반대의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연 기자,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처음에는 내란이 아니라는 거에 집중하더니 이제는 체포 지시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두고 최고의 법률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소환 압박을 받고 있죠. 네.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란죄를 처벌하려면 이 목적범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 국헌문란의 이 핵심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결정적인 단서라는 건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은 쌓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싹 정리해 방첩사를 도와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15명의 체포 명단을 주면서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4명이서 1명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이 논리대로라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이 군사령관과 경찰청장까지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는 윤 대통령의 말도 사실이 아닌 걸로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요. 계엄 해제 의결 뒤에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은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과 부적이었다 이렇게 말한 육성이 담긴 녹취를 검찰 특수본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국회가 이렇게 질서 있게 비상계엄을 해제한 걸 두고 중과 부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를 무력화 시도한 것 관련해서 이 진술뿐 아니라 물증까지 나온 겁니다. 12.3 내란 사태의 최종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도 수사를 통해서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를 더 해보니까요. 이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VIP의 승인을 받았고 거부하면 항명죄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최초의 VIP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의 지시 이것을 어기면 항명죄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자신의 말을 대통령이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연주환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2.3 내란 사태를 기획하고 모의한 이른바 계엄 조직도를 저희가 오늘 새롭게 취재한 단독 보도들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지금 준비한 화면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한 조직도인 거죠? 계엄 조직도.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순서대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까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충암고등학교 선후배들로 이루어진 이 충암파 중심으로 계엄이 준비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한 명이 드러났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현역도 아닌 노 전 사령관이 드러나면서 과거 계엄에서도 보지 못했던 현역과 비선이 뒤섞인 약간 이상한 형태의 계엄 조직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특히나 이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 씨는 민간인인데도
이 계엄 사태의 핵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게 확인된 계기가 계엄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회동입니다. 네. 이 노 전 사령관이 누구를 불렀냐면 현역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해서 역시 현역인 김모 대령 그리고 정모 대령까지 그 롯데리아로 불러서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지금 드러난 상태거든요. 네. 여기에 노 전 사령관이 다시 롯데리아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이제 수사본부장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그 국방부 조사본부 대령 이 두 사람 다 이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탱크 부대 동원 의혹도 불거졌잖아요. 이 육군 기갑 여단장이 계엄 당일에 대기 상태였다라는 거. 네, 그 조직을 보기 위해선 다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에 점심을 함께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박모 국방부 정책차장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게 방 차장은 점심을 하고 나서 오후에 이제 휴가를 내고 판교에 있는 정보사령부로 가서 대기를 했는데 그때 정보사에 함께 있었던 게 바로 구모 육군 제2 기갑 여단장인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조직도의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건지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유선희 기자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내란 사태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사흘 전 자신의 공간으로 두 사람을 불러냅니다. 성범죄로 군복을 벗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충암고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노상원 씨는 자신의 집 앞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수뇌부를 모아놓고 계엄 작전을 지시합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사흘 전인 11월 30일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났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공간에 보고를 하러 갔다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을 본 겁니다. 여 사령관과 인사를 나눈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독대를 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을 불러 계엄이 있을 거라는 언지를 줬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증거가 담긴 데이터를 갖고 오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롯데리아 모의를 위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을 부른 건 독대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곳 롯데리아는 안양 정보사령부와 차로 40여 분 거리입니다.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하고 역술인으로 지내던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계엄의 중추적 역할, 즉 야전 사령관을 맡은 셈입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사전에 김 전 장관과 내란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검찰 역시 이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계엄 관련 논의가 오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상원은 계엄령 포고문을 그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12.3 내란 사건에서 정보사령부 병력 동원에 중요한 임무와 작전을 서로 수립 실행코자 하였다 하는 점입니다. 롯데리아 계엄 모의의 출발점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이었고 그 위엔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이렇게 지휘부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자 군의 행동대장들은 각자 역할을 준비합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롯데리아에서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 이 아래쪽에 보이는 두 사람인데 구모 육군 기갑 여단장과 박모 국방부 차장, 이 두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 직속의 수사 조직을 꾸리려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구모 육군 제2기갑 여단장은 판교 정보사령부 부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장갑차와 전차를 운용하는 부대장이 평일 휴가까지 내가며 정보사에 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구 여단장이 정보사에 대기했던 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기획했던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전방 탱크 부대인 제2기갑 여단장이기도 합니다. 조정 통제가 가능한 위관, 연관급 현역 장교들로 구성한 군내 불법적인 수사단으로 내란 실행 불법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정보사에서 함께 대기했던 박모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부단장을 맡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투입과 직원 체포 지시를 받은 점을 볼 때 이 제2수사단은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계획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탱크 부대장이 수장으로 배치된 만큼 무력 행사까지 계획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실제 구 여단장과 방 차장이 판교 정보사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롯데리아 회동을 폭로했던 정보대령은 개업 4시간 전쯤 정보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봤고 당시 두 사람 중 한 명이 통화를 하며 본입니까 부입니까? 부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했고 전화를 끊은 뒤 합동수사본부라는 단어도 언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정 대령은 이 때문에 계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민간인 노상원 씨가 계엄 작전을 지시했던 롯데리아 회동에는 민간인 예비역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육군 대령 출신 김용군 씨입니다. 과거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 수사 때 문재인 당시 후보 등에 대한 비방 댓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김 씨도 노상원 씨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틀 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예비역 군 간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모임을 가진 인물입니다.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을 하고 역술인으로 지낸 노 전 사령관이 그렇듯 김 전 대령도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2018년 결정된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시킨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군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사건을 조사한 군 수사 책임자입니다. 김 전 대령은 문재인 안철수를 비난하는 온라인 글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부하 수사관에게 왜 내가 대선 개입 수사를 하냐며 내가 벌인 일은 내가 수습하라며 오히려 질책했습니다. 대선 개입 진술을 내놓은 조사자에게는 가족까지 압박하며 진술 번복을 종용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김 전 대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지휘에 가담한 겁니다. JTBC 김산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사의 수뇌부 문상호 사령관 또 김모 정모 대령은 롯데리아에서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내란 사태 당일 선관위로 들이닥친 정보사 요원들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까지 세웠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우는 것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국회에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는 임무만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선관위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 인원들이 거기에 대기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는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 사령관이 현장 요원들에게 내린 지시는 달랐습니다. 12월 3일 계엄 당일 선관위를 장악한 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현직 대법관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도 신병 확보 명단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사 소속 정모대령은 계엄 이틀 전 이뤄진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노태학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현직 선관위원장까지 붙잡으려 했다는 내용이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정 대령은 문 사령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 직후 선관위 직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담긴 사진 2장을 보여줬다면서 25명 정도의 이름을 급하게 받아 적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저항할 경우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거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두건을 씌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정보사 요원들 사이에 오갔다고 했습니다. 논의 끝에 선관위 직원 1명당 요원 2명이 붙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이동하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4일 새벽 계엄이 해제되면서 실제 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다시 계엄 조직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이렇게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민간인 예비역 노상원 씨, 이 핵심 역할을 한 게 맞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조직도를 그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옆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이 정보 라인들 그리고 이 계엄 조직도에도 없었던 제2수사단을 꾸리는 역할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아서 노 전 사령관이 주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받은 현역들이죠.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대령, 정대령. 실제로 북한 공작의 대북 공작의 전문인 인력들을 20명을 실제로 뽑아놨고요. 이 인력들을 포함해서 HID까지 포함해서 실제 계엄 당일에 선관위로 갔던 내용까지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지시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가면 노태학 선관위원장 비롯해서 이 사람 신병 확보해라. 이렇게 노상원 씨가 일일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다시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당시 지시를 직접 받은 이 정보사 정대령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 포함해서 30명의 명단을 직접 찍어줬고 신병 확보의 방법으로 다시 얘기를 했었죠. 뭐 두건으로 씌워야 되지 않냐, 뭐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써야 되지 않냐, 서로 이렇게 거의 납치나 다름없는 그런 수법들을 서로 논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노상원 씨가 이런 역할들을 했다면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또 다른 역할을 한 거죠? 일단 선관위 쪽의 주도권은 노 전 사령관이 확실하게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검찰에 나가서 했던 이제 진술 내용이 있거든요.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선관위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라. 그러니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검찰에 가서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쪽은 노 전 사령관이 좀 갖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역할은 이제 국회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앞서 폭로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짧게만 들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네, 이렇게 싹 다 정리하라 이런 큰 지침을 직접 전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홍장원 1차장한테 다시 전화를 한 사람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입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체포를 해야 되는데 위치 추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내가 이게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메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제 선관위 쪽을 담당을 했고요. 역시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국회 쪽을 주로 체포 명단을 관리하는 역할을 서로 맡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상원 씨는 이 선관위 가서 누구를 체포하라.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국회에 가서 누구를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네. 만약에 그 명단 속의 인사들이 실제로 체포가 됐었다면 그 뒤에 조사는 이 두 사람, 이 노상원, 여인영 이 두 사람이 하는 겁니까? 네, 12.6 이후에 전두환 씨가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합수본부장을 맡아서 나중에 그 권력을 쥐게 됐습니다. 네. 당연히 계엄이 성공했다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번에도 그 합수본부장을 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역이 아닌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군 역시 현역이 아니죠. 전 국방조사본부 대령 그리고 구모 기갑 여단장 이렇게 같이 이제 제2수사단 이렇게 가칭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의 역할을 봤을 때는 뭐 선관위를 맡았었고 또 공작 전문 인력들, IT 전문 인력들을 썼던 걸로 봤을 때는 주로 부정선거 관련 내용들을 맡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충암파가 계엄을 준비한 기획을 최초에 했다고 보이고요. 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물론 그 야전 쪽에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더 있지만은 용연파가 엮여서 이제 일단 기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전현직이죠. 그러니까 현직뿐만이 아니라 전현직 대령급들이 지시를 받아서 계엄에 임박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고 이제 실제 인력을 동원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을 짜고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시들은 실행과 지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라인들이 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엄 조직도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못하게 선제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1월 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내주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쉽게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이 명시돼 있는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내란 특검법도 이미 내란 단정하면서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까지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단호하게 모든 걸 거부권 행사하고요.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논리도 앞선 6개 법안대와 이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시한이 있잖아요. 그 시한 동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시한에 맞게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기류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고요.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 제2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헌법과 법률 규정에 의한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인사는 빨리 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처음으로 당정 협의에 나섰습니다. 국정안전고위 당정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행안부 장관을 얼른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나 헌정수호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권 원내대표는 두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각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관 임명권이라든가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속하는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대통령 직무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맞지 않는 설명이다. 항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권한대행. 장관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현상 변경적인 적극적인 권한이에요. 총리실은 우선 여야가 협의해서 이야기할 문제라면서 총리가 더 이야기한 부분은 없고 아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장관 임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내란 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지방의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월에선 민주당 군 의원이 계엄을 비판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갑자기 회의를 끝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영월군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섭니다. 단상에 올라 계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느닷없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곧바로 제지합니다. 김상태 의원님 지금 다시 곱씹어 보아도 김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국가와 우리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의장이 발언 중지를 명하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현장엔 중학생들이 참관을 왔습니다. 쌍용 중학교 학생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의장으로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의장은 갑자기 회의를 끝내버립니다. 제317의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내를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계엄법
영월군 의회 의원 7명 가운데 의장을 비롯한 5명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왜 회의를 끝냈냐고 묻자 군 의회 의장은 규정대로 회의를 끝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는 좀 자제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계속 하시길래. 김 의원은 오늘부터 출근길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주장해왔지만 지금은 모두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명태균 씨입니다. 검찰이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주라 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전체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연락했다고 말하는 그 통화 녹음 역시 확인한 걸로 전해지는데 자세한 소식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합니다. 너는 김영선이 좀 해주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대화인데 20초 분량만 중간이 잘린 채 공개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의혹을 부인하며 조작이란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소리를 집어넣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명 씨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전체 2분가량의 이 통화 녹음 파일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의 변호인은 공개 안 된 80%에 대통령이 다시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대통령과 통화 직후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했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연락이 갔다고 들었다고 말해왔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검찰은 여사와 명 씨의 이 통화 녹음 역시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주변에 공천 내가 받아왔다며 들려준 그 통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해줘라 했던 거 하고 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거예요. 당시 공관위원들 조사를 진행하는 검찰은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가 확인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건진 법사 역시 공천 장사를 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었는데 어젯밤 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건진 법사가 돈을 받았다면 정치권에 전달만 했는지 아니면 같이 나눠 가졌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받은 정치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1억 받은 건 모두 돌려준 겁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 대가로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전 씨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정치권 인사가 있으면 전 씨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영장은 기각했지만 돈의 최종 동착지를 수사로 확인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전 씨가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전 씨,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오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몸담았는데 당시 전 씨가 윤 후보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 씨의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첩보가 대통령실로 접수된 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세대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 중입니다. 최근까지 사용한 것들이라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현 정권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명태균 씨 건진 법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잇따르는 여러 의혹들 스튜디오에서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서 대통령 통화 녹취가 전체가 확보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가 머지않아 확인이 다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이었죠. 2022년 5월 9일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온전히 재구성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걸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네. 명태균 씨가 이날 그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한테 자정 넘은 시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영선 경선 치러야 할 것 같다더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명태균 씨가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랑 연락을 계속 시도를 하다가요. 마침내 통화가 성사가 된 게 오전 10시 1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많이 알고 계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 목소리, 그 육성이 바로 이 통화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직후에 명태균 씨는 자신이 김 여사랑도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한테 전화했다, 이런 말을 김 여사가 했다고 명태균 씨가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부터는 이제 공천이 확정됐다고 주변에다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10시 12분에는 이준석 의원한테 카톡으로, 또 10시 19분에는 강혜경 씨한테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강혜경 씨와의 통화는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러대. 자, 이렇게 정황은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관위에 어떤 지시를 했는가, 이 부분은 확인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통화 전체가 나온 만큼 이런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 확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건진법사 역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두 김건희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엔 나는 김건희 여사랑 영적으로 통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해왔었죠. 또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요,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이 상당히 긴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이미 코바나 컨텐츠에서 고문직을 맡았던 게 당시 명함이 공개가 된 바가 있고요. 건진의 딸이 이 시기에 코바나에서 진행한 어떤 프로젝트의 스태프로 참여도 했었고요. 2015년도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최한 전시회에 VIP 개막식에 건진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9일에는 법회가 한번 열렸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이 이름이 적힌 등이 걸린 바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으로 교류한 걸 넘어서서요, 이걸 내세워서 혹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꾀했다거나 혹은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 수행에까지 영향을 줬다면 문제가 됩니다.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공천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팔았죠. 그리고 건진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공천 장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 그것도 여러 대씩인데요, 대체 뭐가 들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들이랑 교류를 해왔는지, 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혹시나 이들이 장사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을 줬는지, 이 부분이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 건진법사의 이른바 법사폰,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참 관심인데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겨울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인 감귤과 딸기가 올여름 폭염 여파로 값이 공충 뛰었습니다. 가공식품까지 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디저트 카페입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딸기 케이크 주문이 늘고는 있지만 마냥 좋아할 순 없습니다. 여러 재료값이 오름세지만 특히 딸기값이 크게 뛰며 팔아도 남는 돈이 30% 줄었습니다. 딸기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남는 게 많이 없고 판매가를 높이기엔 또 너무 부담스럽고 되게 이래저래 저희도 지금 되게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한 농수산물 시장에선 딸기 1kg이 2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딸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주저하게 되죠. 많이 주저하죠. 딸기국 한 팩에 몇 개 들었다고. 과일도 몇 개 못 먹을 정도로. 부담이 조금 많이 되는 편이에요. 딸기 100g 평균 소매 가격은 2,640원으로 작년보다 18%, 평년보단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딸기값이 뛴 건 올여름 폭염으로 초기 생육이 늦어지면서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폭염 피해를 입은 감귤도 평균 소매 가격이 10개에 4,164원으로 작년보다 15%, 평년보단 43%나 올랐습니다. 열대야로 노랗게 착색되지 않은 감귤이 많아 제주도가 착색도 기준까지 완화해 출하량을 늘리고 있지만 귤값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가공식품 가격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오리온과 혜태제과는 일부 과자류, 동서식품도 인스턴트 커피 등 가격을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수입해 들여오는 커피와 초콜릿 등 원재료 값이 오른 여파인데 환율까지 오르며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어제 매섭게 이어진 추위가 오늘은 잠시 주춤했는데 일요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이어 성탄절 전날까지는 풀리다가 다시 또 추워진다는데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기온이 변덕인 건지 강나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거리 곳곳 입고 나왔던 패딩 점퍼를 팔에 걸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틀 동안 매섭게 이어졌던 추위가 오늘 낮엔 주춤해지면서입니다. 핫팩처럼 방한 용품이 꼭 필요했었던 날씨인데 오늘은 패딩 하나만 걸쳐도 괜찮은 날씨라고. 날이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다 보니 외출할 때 옷차림도 고민됩니다. 옷을 다양하게 입어야 되는 계절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꽉 입는 게 아니라 그냥 겹겹이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옷을. 그래서 쉽게 벗을 수 있게, 날씨가 너무 달라지니까. 잠깐 풀렸던 추위는 내일 낮부터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5도가 넘었는데 내일 낮엔 체감 온도가 영하 2도입니다. 일요일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은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시베리아 쪽 대륙 고기압이 찬 공기 탓에 우리나라 쪽으로 커지면 날이 추워지고 작아지면 날이 풀리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찬 공기가 이제 내려오는 루트가 다른 곳으로 변하게 되면 고기압은 자기를 지원해주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약화가 되는 거죠, 다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는데 토요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경기 서부가 1에서 5cm, 경기 남부가 최대 8cm입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 초 서서히 오르다 성탄절인 수요일을 기점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다음 주 주말엔 한파가 예상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회 진입을 못한 게 국민 탓이냐? 자, 어제였죠. 나경원 의원이 12.3 계엄 사태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야당 지지자들 때문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다시 얘기를 해서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모로 참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어때 시민들은 국회 지키려고 한밤중에 한 걸음에 달려온 분들이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지만 못 들어오게 했던 건 시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황당한 주장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담이라도 넘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밝혀졌죠. 자, 의원 단톡방 이미 공개가 됐는데 자,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시 3분에 자,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기 때문에 담이라도 넘어와달라. 박수민 의원은 곧바로 담 타고 이미 진입했다라고 좀 급박한 상황이었죠. 네. 자, 비록 서명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이유가 경찰 때문이지 뭐 시민이 막아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그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고 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네, 그리고 같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시 한동훈 대표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참고로 그날 밤 한 시민이 올린 그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 보시면은 국회 앞에 헌정기념관 쪽 횡단보도를 건너서 당사 쪽으로 가고 있는 저 카멜 코트를 입은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고요. 윤재욱 의원 등이 있었는데 자, 당시 이제 써놓은 걸 보시면 쪽문을 지키는 경찰은 한 명밖에 없었지만 막혀서 순순히 당사로 돌아갔다라는 식의 주장을 써놨습니다. 네. 자, 따라서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자, 경찰이든 또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시민이든 막더라도 그 막는 걸 뚫고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나 시도를 했는지 또는 왜 막느냐고 거칠게라도 또는 적당하게라도 이준석 의원처럼 항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 그날 밤에 이 의원 정족수가 모자라서 계엄이 해제가 안 됐다면 지금 비하인드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아찔한 상황인데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이렇게 달려온 시민들 탓을 하는 건 여러모로 참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상수 이제 전 대변인이죠. 자, 시위대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 참고로 박 전 대변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자, 도대체 의원들이 뭐가 무서웠던 것이냐. 계엄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국회로 갈 용기 정도는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어떤 정치 그 지지층만을 의식해서 너무 좀 의도적으로 선명성 있는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라 네. 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발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12.3 내란 사태 당시 본회의장에 분명히 이렇게 있었는데 정작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자, 표결을 하려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표결을 막으려고 또는 내부 상황을 체크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회의장에서 누군가 통화를 나눴다는 추정되는 시간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국방위원회에서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졌다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과 비슷합니다.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왜 정작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건가요? 신동욱 의원이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일단 강유정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자, 이미 야당 상당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고 그러다 보면 계엄 표결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들어오라고 독촉 전화를 돌리다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쯤 되면 진짜 막 나가자는 거죠. 무슨 특전 사령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얘기가 왜 이 상황에서 나오는지. 우리 의원들이 이 정도보다는 더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우리 당의 문제가 되겠다. 전화를 해서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님이 땅땅땅 두드리신 거예요. 참고로 신동욱 의원은 만약에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출근길 신호를 기다리던 BMW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 BMW는 최근 화재 사고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BMW에서 희뿌연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운전자는 보닛을 열고 차량을 살핍니다. 그 사이 차량 아래에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산불 진화대가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불길은 잠깐 사그라들 뿐입니다. 단 몇 분 만에 시뻘건 불길은 차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3-4차례 정도 폭발하는 소리가 텅텅텅 저희가 진압을 하려고 소화기를 이제 뿌렸는데 도저히 불길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차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타고 불은 도로 위로 번졌습니다. 그 옆을 다른 차들이 아슬아슬 비켜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약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3개 차로가 통제되며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불이 난 BMW 운전자는 이제 막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뒤 100m도 못 가 불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고 가려고 하는데 연기가 나길래 의심치 않고 그냥 출발했는데 불이 난 거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BMW 차량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엔 잇따른 화재로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에도 경기 광주와 인천 등에서 불이 났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 달 뒤 공식 취임합니다. 앞서 트럼프는 4년 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불참했는데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남겼다는데 워싱턴 김형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Of course I am. Only president ever to avoid an inauguration was the guy that's about to be inaugurated. 바이든은 원만한 정권 이양을 실행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면서 트럼프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we can't keep this up. We can't keep up this childish game of walking away when you don't agree.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다음해 1월 열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했습니다. 바이든은 또 노골적인 정치적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트럼프에 맞서 국민들이 계속 싸워야 하며 자신도 어디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느냐는 질문에는 약속을 실천한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I kept my word that when I said I was going to do something, I did. And that my focus has always been about how to give ordinary people a shot. 바이든은 내년 1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퇴임 전 고별 무대가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원봉의 물결은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쪽으로도 번졌고 트랙터를 동원한 상경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줄지어 들어오는 트랙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논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트랙터들이 지금 제 주변으로 20여 가까이 서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틀 전 이 트랙터들을 끌고 남쪽에서부터 여기 세종정부청사까지 올라온 건데요.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거를 끌고 내일 모레 한남동 관저까지 상경할 예정입니다. 지금과 정진되면 맞는 거 같습니까? 윤석열이 탄핵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잠시 트랙터에 같이 타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정치가 아닌 시민들의 삶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계속적인 투쟁이라든가 요구를 벌여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말로 죽 서서 개준다. 트랙터로 아스팔트 위를 하루 6시간 넘게 달리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기름값보다 숙소비가 더 많이 든 게 이 바퀴값이에요. 주로 흙을 받고 다니는데 이 아스팔트를 하니까 많이 달아져요. 이렇게 시민들 호응도 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몸은 힘들지 몰라도 힘이 나네요. 지금 저희 취재진 차량 앞으로 트랙터 20대가 경찰차 후송을 받으면서 천안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속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데 저희 취재진 차량으로는 서울 한남동 관저까지 한 2시간이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트랙터들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틀에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도착지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매일 집회가 이어지고 경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 근처 육교에서 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다가와 막아서기도 합니다. 찍지 말라고 손자를 좀 해가지고. 누가 찍지 말라고 하는 거야? 관저 쪽에서?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여기서 찍으면 또 다른 쪽 방송사들이 다 오니까. 저녁 6시가 되자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뀌는 현장. 가결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넘을 산도 많고 하니까. 홍익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을 제안했다는 한 학생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은 군대를 시켜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하라 지시했습니다. 예비역으로서 당신 같은 상사 밑에서 복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각 헌법재판소 인근에도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 외국인은 계엄령이 내려진 그날부터 매일 집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The next day or a few days later that he's going to keep fighting rather than admit his mistakes. So I think the people here are keeping fighting. I want to also keep fighting as well to defend democracy. 출장 때문에 일찍 자리를 뜨는 한 직장인의 바람은 간명했습니다. 헌재에서 좀 합리적이고 좀 최대한 신속하게 좀 국정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트랙터는 대통령 관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고 국회 앞을 외웠던 시민들의 응원봉은 곳곳으로 흩어져 다시 불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시민 모두가 상식적인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훈입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눈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절기 동지인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전북 동부에 최대 10cm, 수도권과 충북에도 많게는 8cm의 눈이 예보되면서 이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내일 이른 시간에 이동하신다면 눈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눈과 비가 그친 뒤에는 일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내일까지 중부와 경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도, 전주 2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시작하겠는데요.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2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성탄절 전날부터는 추위의 힘이 조금씩 풀리겠고요. 눈이나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